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한번 보죠, 이제. 자, 황천살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동궐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동궐도인데, 북골은 어디예요? 한양에서 북골. 북골이 경복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북골에서 동쪽에 있는 동궐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합해서 동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서궐은 경복궁에서 서쪽에 있는 경희궁을 서궐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궁궐에 5개가 있어요. 지금 어느 거예요? 궁궐에 5대 궁궐,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연희궁, 덕수궁. 이게 5대 궁궐이에요. 근데 연희궁이라는 것도 옛날에 이제 광해군이 만들려다가 이제 광해군이 실권을 하면서 사라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연희궁 같은 경우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지금 못 찾거든? 유물이 나와야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유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 터를 어떻게 지금 민간인 집들이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까뒤집을 거냐 이거지. 어디를 까뒤집으면 유물이 나올 텐데 어딜 까뒤집어야 돼요? 모른단 말이야. 그때는 분명히 풍수를 믿었던 왕들이니까 풍수지리로 경복궁, 창덕궁 잡았던 그 논리 그대로 연희궁을 찾으면 지도에는 연희궁이 나와 있거든요. 연희궁이라고. 근데 어딜 파야 될지 몰랐을 때 풍수지리로 찾아 들어가면 태식익류 이거 알잖아. 그걸로 찾아 들어가면 어디쯤일 것이다 하고 그 지점을 파면은 거의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 민간인들 다 철수할 가능성도 있죠.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사들여가지고. 예. 근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 전두환 대통령 근처야. 연희동이야. 그게 연희궁이거든.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창덕궁이 이 라인이고요. 창덕궁. 여기 인정전 보이시죠? 예. 인정전이 요 라인이 창덕궁 라인이고요. 그 다음 요 라인이 창경궁 라인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 이제 창덕궁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뒤에 산줄기들 이렇게 막 그려져 있죠. 자, 여기에서 창경궁 쪽에 창경궁 쪽에 여러분 이 동궐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지도라고 하는 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로. 우리 10만 대일 도로 지도를 봐도 진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옛날의 지도 동궐도를 한번 보자. 짓는 것도 희한하게 딱 그려놨죠. 정면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놨죠. 예. 약간 동남쪽에서 약간 치우치게끔 동남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제 지은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 창경궁이 이게 동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여기서 창경궁이 동향을 한 이유, 그 다음에 창덕궁이 남향을 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뒤에 산줄기가 있어요. 뒤에 산줄기가 올 때 여기서 창덕궁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창덕궁 들어가는 산줄기가 요 부분 나무들이 계속 있죠. 나무들을 계속 심어놨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 언덕이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산줄기가 하나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산줄기가 하나 들어온 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나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창경궁 쪽으로 들어오는, 여기 창경궁 명전전인데 명정전 쪽으로 들어오는 산줄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산줄기 요래가지고 요대로 들어오게끔 나무들 사이를 통해가지고 요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동향을 했죠, 이놈. 저놈, 궁궐들이 다 남향을 했는데 이것만 이제 동향을 했어요. 동향한 이유는 이쪽의 개천 때문에 그래. 득수 기운을 좀 더 잘 받으려고. 남향을 하면은 이쪽 산줄기,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물줄기가 되거든요. 물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보면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물을 이제
받기가 싫어가지고 남양을 하면 이제 물줄기 기운을 전혀 못 받으니까 동양을 해서 물줄기 기운을 받으려고 배산임수 원칙에서 동양을 창경궁은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잘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홍화문이에요. 홍화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천, 옥천교를 지나고 이거 뭐 때문에 있다 그랬죠? 개천이? 경복궁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산줄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 친 물줄기라고 했잖아요. 경복궁에는 영재교, 옥산서원에 그 물줄기 하나 봤죠? 네, 그거요. 네, 요거 건너서 명전문을 들어가서 명전전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문정전인데 이게 정동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담 혹시 보이세요? 이거 건물이요. 전각들이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가운데 아무 건물이 없어요. 여기만 이중 건물을 해놨어. 이중벽으로 해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딴 데는 웬만해서는 요것도 조금 이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아주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동향을, 이게 정동향하고 있거든요. 유자 묘향이에요. 예, 유자 묘향일 때 2층 황천살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2층 황천살이. 물이 들어오는 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데 여기에 물 들어오는 게 걸려서 득수 지점이 물 들어오는 게 걸려서 이 부분을 담 하나를 더 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수 입장에서는. 그럼 유자묘양일 때 2층 황천살이 뭐가 나오느냐면 불 켜고 한번 보실래요? 자, 1층 황천살 한번 찾아보세요. 1층부터 한번 봐요. 유자묘양이다. 1층 황천살은 뭘로 나와요? 뭐라고? 유자묘향에서 1층 황천살은 글자가 뭘로 나왔어요? 유자묘향. 정서쪽에서 정동쪽으로 갔을 때 무슨 또 신이야? 1층까지 들어가야지, 안에까지. 뱀사자가 나와야 되죠? 네, 뱀사자 쪽으로는 안 걸려서 안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2층 황천사를 가니까 빈칸이 나오죠. 2층 황천살은 빈칸이니까는 간이라고 하는 글자죠. 예. 땅곤자가 아니고 산간자요. 2층 황천살은. 정서쪽에서 정동쪽으로 향을 했을 때 여기 찾아 들어가니까 이 글자 여기가 사가 있었잖아요. 1층 황천살 말고 2층 황천살을 보니까는 여기 빈칸이에요. 근데 빈칸이니까는 그 위에 글자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 경복궁터에서 간이 어느 방향이에요? 간이 이 방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는 바람에 여기다가 담을 2개를 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또 이해 안 되는 소리 또 눈이 이상해요. 집에 가서 복습할 거야.
이제 창덕궁 아까 산줄기예요. 창덕궁의 인정전으로 들어오는 산줄기는 그대로 보호되고 산줄기 능선에다가 그대로 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해선 통행이 안 쉽죠, 그죠? 예. 어디 임금님 앉아 계시는 곳으로 뒤를 함부로 돌아다녀. 예. 쪽문만 좀 만들어놨을 뿐인데 못 들어간다.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경복궁에서 보자. 이 경복궁입니다. 자, 경복궁은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산줄기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산줄기가 여기서부터 이러고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근정전까지 산줄기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산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향원정을 팔 수 있었다, 없었다? 향원정을 팔 수가 없었죠. 풍수적으로 땅기운이 바로 부딪히니까. 예. 훼손시키니까. 산줄기가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각도를 한번 보세요. 집들이 유난스럽게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요 부분은 담이 2개야. 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 아미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들이. 요거는 뭐예요? 황천살이 아니고 요거는 그대로 산줄기 보호하려고 하는 담 2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복궁은요, 이런 정각들이 안 많아요. 지금 20% 정도밖에 보관 안 됐을 정도예요. 예. 여기에 누구누구가 살았느냐면은 진짜 모든 궁녀들서부터 전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왕을 이제 보위하는 식구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다 소실돼가지고 없는데 큰 건물만 몇 개 있는데 입장료 받아먹고 있잖아. 빨리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집들을 다 만들어놨다고 쳐봐요. 어디서 관광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관리 되겠어요? 이거 CCTV 달아놔도. 예. 자금성은 방이 몇 개다? 자금성 안에 8,878개. 그래서 왕이요, 황제가 하루에 한 방씩만 자면 나이가 몇 살이 돼요? 8,878 나누기 365일 하면 27살이 되고요. 2바퀴 돌고 나면 죽어요. 54살이 돼서. 자금성은 그렇게 많아. 근데 자금성이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없죠. 다 요강으로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예. 진동을 하잖아요. 북경은 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홍수하면 진동을 하잖아요. 자, 어쨌든 황천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봅니다. 자, 이제 내리고. 이제 요거는 꺼도 돼요. 제가 당분간은 볼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는 끄고요. 황천살 끝났어요, 이제. 자, 오늘은 이제 3층에 대한 이야기를 3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층. 거기서는 아마 4층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8개까지 치면은 4층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예. 8개 빼면 3층이에요. 자, 3층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삼합오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잘 보면요. 자, 한번 저랑 찾아가 봐요. 아들 자자부터 찾으러 가봐요. 아들 자자의 3층이요. 수 써있죠. 네.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수에서
그 다음 축은 금이라고 적혀 있고요. 찾으셨어요? 이는 화라고 써 있고, 묘는 목이라고 써 있고, 지는 수라고 써 있고, 사는 금이라고 써 있고, 오는 화라고 써 있고, 미는 목이라고 써 있고, 시는 수라고 써 있고, 유는 금이라고 써 있고, 술은 화라고 써 있고, 해는 목이라고 써 있어요. 딱 글자 보자마자 이제 이거는 삼합에 대한 글자다. 그러니까 해라는 글자, 묘라는 글자, 미라는 글자는 다 뭘로 본다? 오행이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인이라는 글자, 오라는 글자, 술이라는 글자를 다 뭘로 본다? 화라고 보는 의미고요. 그 다음 사라는 글자, 유라는 글자, 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 뭘로 본다? 금이다, 이 글자들은. 다시 말해서 사도 금이고 유도 금이고 축도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신자진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신은 수요, 자도 수요, 진도 수라고 보는 글자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고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거지. 우리가 그 지지 공부를 했었을 때요. 제가 오행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을 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쪽에 봄은 인묘진이다. 여름은 사오미다. 그 다음 가을은 신유술이다. 겨울은 해자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외우세요 하면서 제가 오행을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요 놈은 중화제 역할을 하는 토다. 중화제 역할을 하는 토다. 무슨 토요? 다음 계절로 잘 넘어가라고 중화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요 글자 가을에서 겨울로 잘 넘어가라고 하는 토요. 이 글자는 겨울에서 봄으로 잘 넘어가라고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게 저 토라고 했어요. 그럼 요 토는 무슨 토? 따뜻한 봄토. 요거는 뜨거운 여름토. 요거는 시원한 가을토. 요거는 추운 겨울토 느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글자들은 봄의 기운을 상징하는 모기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요거는 화요. 그 다음 요거는 금이요. 요것도 금이요. 요거는 수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인을 보는 즉시 뭐가 생각나요? 목이 생각나면 되고, 묘를 보면 목이 생각나면 되고, 진을 보면 토가 생각나고,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외우는 방법을 무슨 오행법이라고 하느냐면은 오행법은 오행법인데 무슨 오행법이냐 하면 정오행법이라고 합니다. 정오행법.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오죽하면 발을 정자를 썼어요. 근데 이런 오행법 말고 풍수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저런 삼합오행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범오행법도 있고요. 홍범오행법도 있고요. 사대국오행법도 있고요. 쌍산오행법도 있고요. 그냥 7,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글자를 놓고요. 인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놓고요. 이거를 정오행법을 해서는 목이라고 보고 삼합오행법에서는 화라고 보고 홍범오행법에서는 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오행법이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뭐를 핑계를 댈까요? 그럼 제가 잘 드는 게 이제 치우개인데
이게 지우개 맞아요, 그죠? 자, 지우개를 탁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쪽 면을 보니까는 빨간색을 보고 지우개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지우개라고 하고요. 저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얇은 걸 지우개라고 해요. 근데 세 사람이 만났어요. 빨간 게 지우개야. 여기서는 이게 지우개야. 저쪽에서는 이게 지우개야라고 싸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본질은 뭐야? 어느 각도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는 거지, 오행 관점이 틀려지는 것일 뿐이지, 지우개는 지우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 이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면 정오행법이요, 이쪽에서 보면 삼합오행법이요, 저쪽에서 보면은 똑같은 글자를 홍보모행법이다, 4대국오행법이다, 쌍산오행법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 인생에도 밖에 나오면 자기 직함을 갖고 회사 일을 하죠. 집에 들어가면 아빠로서 하죠. 그죠? 동호회 가면은 총무로서 할 거고요. 자기 직급이 거기서는 누구 아빠다 필요 있다 없다. 밖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직급이 자기 역량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정오행법. 지금 요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전성기 때의 오행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성기 때의 오행이에요. 삼합오행은요. 인생 전체의 오행이에요. 인생 전체의 오행이고요. 이거는 전성기 때의 오행이에요. 보는 관점이.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역학책을 공부하거나 또 사주책을 공부하면은 딱 막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주책이다 합시다. 맨 처음 이거를 배워요. 사주책에 다 이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책을 막 읽고 나가다 보면은 삼합, 오행 이렇게 딱 돼가지고 한 2페이지, 짧으면 2페이지, 많으면 5페이지 이래갖고 요래놓고 요런 거 있다 딱 써놨어요. 해설도 없어. 중요하긴 중요하대. 모이면은 합작용을 한대. 두 자면은 모이고 한 자면은 혼자 못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딱 써놨는데 원리는 하나도 설명 안 해놓은 거야. 그럼 이거를 주로 보라는 거고 이거를 좀 주로 안 보고 부수적으로 보라는 소리인지. 그래놓고 중요하다 써놨어. 별로 설명도 없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이 두 개를 믹싱해서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 그래서 이것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이걸 공부를 딱 해놓으니까 아는 게 뭐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보래요. 이걸 외우래. 책에서. 그럼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습관이 뭐예요? 배운 게 저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야, 이 해묘미가 어쨌든 목이라고 하는데 뒤에 목국이라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판이다 이거지, 판. 어느 한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섹타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것밖에 배운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접근해요? 해는 저기에서 수라 하더라. 저기에서 묘는 목이라고 하더라. 저기에서는 미가 토라고 하더라. 됐어. 그래서 딱 보니까는 수생목. 이 수생목 되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딱 가는데 이게 극이네? 이 극인데도 이게 목이래요. 모르겠어요. 뭐 모를 수도 있겠지.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갖고 한 달 만에 이제 딱 이제 다음 두 번째 걸 보니까 이건 목이 나왔어요. 저기서. 그 다음 이거 화가 나왔어요. 야, 이거 목생화야. 오케이. 저기서 술은 뭘로 나왔어요? 토로 나왔어요. 이것도 생이야. 야,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상생으로 가는 거구나. 이 화국이라고 하는 게.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 여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여길 딱 가니까 이거 화인데 화에서 금으로 간대요. 모르겠어. 극이 돼서. 근데
금에서 토로 간대요. 상생인 것 같은데 금에서 토로 가는 게 상생인지 이제 의문이 또 조금 쫙 붙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화에서 금이 된다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수가 돼. 아, 이거 상생이구나. 오케이. 근데 갑자기 상극도 아닌 것이 토국수는 배웠는데 수에서 토로 간다는 건 또 이해를 못 하겠어. 삼합.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자기 머리로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건 이 노술 하나밖에 없어. 전올립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아직 배운 게 적으니까 조금 더 내가 딴 거 공부하다 보면 저거 이해할 수 있겠지 하고 책장을 촥 넘기면서 다음 진도를 나가요.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2년, 3년이 지나도 삼합을 꿰뚫었다 못 뚫었다. 아무도 꿰뚫지 못한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예 동쪽에서 바라본 거하고 서쪽에서 바라본 거하고 관념 자체가 틀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삼합오행을 정오행으로 푸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외우긴 외우세요.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거는 나중에 많이 써먹으니까 반드시 외워놓도록 한다. 저거 외워놓는 것만큼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예, 나중에 다 써먹어요. 자,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요. 솔직히 제가 설명한 대로 딱 역학책 보신 분 손. 왜 손 안 들어요? 분명히 그렇게 공부해놓고. 진짜 치사하다. 에? 왜? 저도 그랬거든요. 22살 때 공부할 때. 에, 나도 그 고민했거든요. 딱 고래 풀었거든. 그럼 사부님한테 물으면 또 사부님이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지도 몰라? 에. 야, 그거 한 10년 되면 알아 이런다니까. 에. 자, 이 삼합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뭐예요? 역학이잖아요, 역학. 세상 모든 만물이 규칙성 있게 변한다. 그랬을 때, 이 변할 때 생로병사가 있는 거고, 그죠? 성할 때가 있고, 자기가 맨 처음 태어나가지고 성할 때가 있고, 그 다음 꼬꾸라질 때가 있고, 또 생할 때가 있고, 꼬꾸라질 때가 있고, 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한 사이클을 정해보자 이거지.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요 패턴을 제가 중간에 줄 하나만 조금 더 끄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자, 제일 이야기하기 쉬운 게 태양이에요, 태양.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목국으로 할까? 화국으로 할까? 어느 걸로 할까? 자, 화국으로 합시다, 화국으로. 예. 인호술 화국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라고 하는 놈은 우리 역학에서 모든 만물은 이걸 겪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겪으니까 오행도 뭘 겪어요? 지도 생로병사도 겪는다 이거지. 목도 생로병사를 겪고요. 화도 생로병사를 겪고 금도 생로병사를 겪고 수도 생로병사를 겪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가지고 있는 이놈들이 각국의 어떤 인생 사이클이다. 인생 사이클. 자, 그러면 화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왕성해졌다가 언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쳤느냐 따지는 게 요게 삼합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 태어나는 거 중요하고요. 지 죽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지 잘났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 힘들 때도 있지만 얼마만큼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고 얼마만큼 높은 부자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사회적인 성취도. 태어나갖고 멋진 인물 한번 됐다가 꼬꾸라지는 거. 그래서 맨 처음 태어나서 그 다음 쭉 자라가지고 지 잘났을 때 확 있다가 그 다음에 지가 꼬꾸라질 때를 한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 글자로. 그럼 화다. 화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많아요? 여름의 기운이 많다. 또는 이거를 상징하는 놈은 태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여름은 언제 제일 더워요? 여름은 언제 제일 더워요? 여름에 제일 덥잖아요. 예. 네. 여기 글씨가 조금만 더 올라오자.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 자, 여름의 계절은 언제예요? 저 12글자 중에. 여름의 계절. 사오미죠. 그죠? 사오미라는 글자가 여름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봄이었겠죠, 이 지역은? 여기는 가을 지역이고요. 여름이 꼼짝 못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겨울이단 말이에요. 여름이 완전 잠수 타고 찌그러져 있을 때가. 그러면 여름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는 시기, 요 부분만 이야기한 게 요거예요. 전성기 때만. 봄의 전성기 때 요것만 이야기했고, 여름의 전성기 때 요것만 이야기했고, 가을의 전성기 때 요것만 이야기했고, 겨울의 전성기 때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도표는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근데 좀 더 스케일을 크게 넓혀서 이놈이 여름이 되기 전에, 여름이 됐다라고 하는 소리는 지가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 데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이렇게 활개칠 거다 이거지. 처음서부터 뻑 하고 여름이 시작된 거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할 때, 바깥으로 드러낼 때, 자, 사회생활을 할 때, 드러날 때 사회시작, 그 다음 사회시작의 절정, 그 다음에 이쪽은 경륜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고 본다면, 이게 사회생활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서부터 사회생활 시작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가 언젠가는 조용하게 몰래 태어났다가 점점 자라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힘을 꾹 끄집어내는 이런 단계를 거쳤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수그려 들어가는, 남들 후배들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수그러다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 이거지. 그랬을 때 열두 달을 계절에 맞춘 거를 인생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은 게 삼어보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화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계절에, 여름의 앞계절의 첫 글자에서 화의 기운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자라면서 어린아이 시절,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시절을 겪다가 공부하는 시절을 겪다가 이때서부터 비로소 자기의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은퇴를 해가지고 여기가 은퇴 시점이거든요. 직장에서 나올 때단 말이에요. 퇴직금 받고. 예. 은퇴해서 나와가지고 여유 시간을 갖다가 그 다음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항상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또 한 번 윤회설을 조금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자기가 또다시 다른 몸으로 갈아타서 잉태돼가지고 뱃속에서 길러져서
다시 뽁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으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럼 요때 태어나서 그 다음 요때 개구장이 짓하고 어린아이 시절을 겪다가 요때 공부하는 시절을 겪다가 요때 사회생활 했다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경륜을 갖고 살다가 은퇴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이제 자리를 내주고 은퇴하는 시점이 왔다가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즐기다가 그 다음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다른 몸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 새로 잉태됐다가 뱃속에서 길러지다가 또 세상에 튀어나오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한 게 이게 삼합의 오행이에요. 이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어떤 글자요? 지가 태어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지 잘났을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가 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글자들이 화의 인생을 대표하는 글자다라고 해서 이노술은 화의 인생을 대표하는 글자로서 이노술 화국이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오행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12글자의 놀인데 지지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글자만 따서 만든 게 삼합이에요. 그 중에 전성기만 따서 만든 게 정오행법이에요. 그럼 저거를 4개 그려가지고 전성기 때 것만 갖다 붙이면 이 그림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태양으로 치자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먼저 여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화의 기운은 언제 일어나요? 초봄에. 앞 계절의 첫 달에 화의 기운이 일어나서 그 다음 2번째 달, 3번째 달까지는 지가 설쳐되진 않다가 4월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이다라고 설치고 살다가 신월부터는 가을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겨울이 돼서는 완전히 찌그러들고 잠수 타는 게 화의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태양 하루를 갖고 따지면요. 인시에 태양이 뽁 하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중천에 떠 있다가 이제 제대로 중천에 떠 있는 거 진짜 더울 때는 이거고요. 오후가 되면서부터 사그러드는데 언제 태양이 진다? 술시에 지면은 나머지는 해자축 이런 밤 기운에는 하나도 태양이 힘을 못 쓰는 시절이다 이거지. 이게 12글자가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국국, 신자진 수국이 이게 다 이걸로 설명이 돼요. 자, 목국을 한번 볼게요. 4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도통해. 이제 딱 알게 돼요. 귀찮지만은 4개 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목국이라고 봐요. 목국이다. 자, 그럼 목은 자기가 전성기 때가 봄이잖아요. 그죠? 자, 해묘미 목국이죠. 네, 해묘미 목국이에요. 여기 해라고 쓰고요. 여기 묘라고 쓰고요. 여기 미라고 써요. 그 다음 삼합 글자가 아닌 것들은 제가 쬐만하게 그릴게요. 이게 다시 해가 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자기의 전성기는 원래 인묘진이 이때가 전성기인데 목의 전성기는 이 목의 전성기는 언제 태어나요? 앞계절의 첫 글자 달에 태어나가지고 해월이니까는 양력 11월 달이죠. 양력 11월 달에 태어나서 자월에 자라고 축월에 자라다가 인묘진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여름한테 자기 기후, 여름 계절에는 자기가 빠지고 물러나고 그 다음에 찍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잠수 타는 기간은 뭐예요? 봄의 반대편 계절인 가을 석 달 할 때는 완전히 잠수 탄다 이거지. 그 중에서 태어나고 지잘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생 마무리 끝나는 글자를 제일 중요한 글자로 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해, 묘, 미는 목의 인생 사이클은 어떤 글자를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해묘 미글자를 가지고 목의 인생 사이클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목이다, 이거를 수다, 이걸 목이다, 이걸 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간 거를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유축 금국에서 답이 딱 나오는데요. 아까 사유축 금국이요. 사유축 금국에서 봤었을 때 이거를 화로 보고 이거를 금으로 보고 이거를 토로 봐가지고 이게 상생이 안 되고 이거 거꾸로 가고 이게 이해 안 됐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 말고 갑자기 작아졌어 그림이 저 글자 때문에. 자, 금국의 인생 사이클은 어떻게 정하면 된다? 금이라고 하는 놈 자, 태어나고 지잘났고 죽었을 때예요. 요거 하나만큼은 노란색으로 쓰자. 사에서 태어나서 유에서 지잘났다가 축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작은 글자들이 여기 이제 갖다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오, 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이 됐을 때 그럼 이쪽은 여름 계절이고 가을 계절이고 겨울 계절이고 이제 봄 계절이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전성기 때 요만큼만 표현한 것이 저거고요. 크게 보니까 금국은 언제 태어나요? 앞 계절의 첫 번째 달 4월에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다가 유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언제 찌그러들어요? 축월에 찌그러들고 가을의 정반대편인 봄 계절에는 찍소리 안 하고 잠수 타는 정도로 미약한 기운을 갖고 살다가 이게 금의 인생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화가, 금이, 이거는 토가 어쩌고 저쩌고 오행으로 생각하는 순간 답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행으로 이 정오행법을 여기다 갑자기 갖다 붙이는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필요 없는 논리예요. 필요 없는 논리.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원칙이요.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원칙에 의해서 사유축 금국을 만들어낸 것이지 인위적으로 정오행법을 갖다 붙여서 해결을 하면 절대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각에서 보면은 나중에 풀리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다. 신자진 수국이요? 안 할게요. 하면 똑같잖아. 그래도 해요? 합시다. 인터넷 시청자를 위해서. 자, 신자지는 수국이라고 했어요. 신자지는 수국이다. 이걸 금이고 수고 토고 해가지고 또 푸는 게 아니고요. 역시 이것도 이렇게 그렸을 때 수국은 지잘났을 때가 언제라고요? 해자축이 지잘났을 때예요. 근데 이놈은 언제 태어난다고요? 수국은 언제 태어나요? 전달의 첫 번째 글자. 신에서 태어나서 6월을 어린 시절을 겪다가 수월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다음 사회 진출하다가 지절정 시기에 이르다가 경력 갖고 살다가 은퇴하고 여가 시간을 견디다가 늙어 병들어 죽더라 이거지. 축 다음에 여기가 인이고요. 인묘진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의 정반대 여름 때는 수국이 찍소리 안 하고 잠자더라 이거지. 잠수 타듯이. 그래서 수의 인생 사이클은 뭐예요? 신에서 태어나서 자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가 진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관계. 그 오행에 어떤 오행에 인생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삼합궤도예요. 그거를 나중에 정오행과 그 다음에
이쪽 정오행법과 삼합오행을 믹싱을 잘 시킨 게 뭐예요? 그게 사주팔자 잘 보는 방법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사주팔자 볼 때. 그래서 사주책에는 설명을 이걸 많이 해놨고 왜? 육친일서부터 이걸 다 활용하니까. 그렇지만 그 몇 페이지밖에 없는 삼합을 참 중요하다 하면서도 별말이 없었긴 좀 아쉬움이 많은데 이런 논리를 나중에 한꺼번에 사주에다가 탁 갖다 집어넣고 막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풍수에서도 이 논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인호술, 화국, 해묘미, 목국, 사유축, 궁국, 신자진, 수국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알자 이거지. 자, 그럼 나침판으로 보면 북쪽에는 해자축이고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계절별로 끄면 이렇게 되는데 목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목국. 목은 봄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 그럼 언제 시작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다가 어디서 끝나요? 미에서 끝나는 게 이게 목국이다. 반대편 가을 계절에서는 완전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게 목국이다. 그 다음 화국은요. 어디가 대장이에요? 이 사오미가 대장이, 이제 자기가 전성기잖아요. 언제 시작해요? 전달의 첫 번째 글자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왕성원을 활동했다가 여기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고 여기서는 완전히 잠수 타고 끝난다 이거지. 근데 요까지는 그림을 그려보셨을 거야. 혼자 공부하시면서.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 풍수에서 사용하는 포태법. 사주팔자에서는 12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풍수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 좌양 잡을 때 포태법을 사용을 해서 잡는 방법이 4대고 포태법이에요. 그 설명을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시작을 할게요.